경매 역사상 전무후무한 낙찰률 100%를 기록! 우리나라 대표 미술품 경매사 손이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품을 소개하고 거래하는 미술품 경매사 손이천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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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사님, 이 네. 경매사님이라는 호칭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저도 그렇고 아마 오늘 밀양의 친구들도 그럴 텐데 주위에 경매사님이 없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정확히 어떤 직업인지 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도 미술품 경매사를 주변에 만나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미술품 경매사가 10명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이제 첫째 1차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갤러리, 화랑을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일하는 2차 시장, 바로 2차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곳이 미술품 경매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술품 경매 회사에서 미술품 경매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 사실 저는 TV에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네. 그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서 네. 헨리 씨와 같이 네. 나오신 그분이시구나. 걸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때 가격이 엄청 뛰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나요? 네, 헨리 씨가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오랫동안 사용하던 바이올린이 5만 원에 이제 저희 경매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자선 경매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헨리 씨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바이올린에 또 여러 가지 팬심 그리고 자선이라는 좋은 의미가 더해져서 무려 3만 원에 낙찰이 됐죠. 5만 원에 시작해서 네, 1만 원에 200 시작해서 배를. 200배에 달하는 가격에 이제 낙찰이 됐죠. 거기에 역사와 또 의미까지 그렇죠. 녹아 있으니까. 네, 아니 그때 방송을 보니까 경매를 딱 시작하면 눈빛이 바뀌시더라고요. 약간 카리스마도 더 있어지시는 것 같고. 네, 왜냐하면 보통 경매가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요. 선보이는 작품만 해도 150점에서 200점 가까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이제 미술 시장에서 거래되는 작품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그리고 수십억, 수백억대 작품들까지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실 전혀 몰랐던 세계라서 지금 이렇게 듣는데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죠? 예.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 강연도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살짝 좀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술품 경매뿐 아니라 아마 미술이라고 하면 좀 나랑은 상관없는 곳 그리고 미술품이라고 하면 두 MC분들도 그렇겠지만 되게 어렵고 뭔가 넘사벽이라고 하죠. 나랑 별로 이렇게 이해도 안 가고 어려운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그렇게 느꼈던 미술품의 세계를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손이천 경매사님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꿈의 강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술품 경매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그림. 또? 도자기. 아, 그림 도자기. 꽤 수준이 높으신데요. 또 하나 더. 피켓. 경매를 좀 아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방금 피켓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매 현장에서는 패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 세계 공용에서 쓰는 단어가 패들이라고 하는데요. 패들이 뭘까? 이제 머릿속에서 지금 물음표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패들은 카누에 노를 패들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약간 탁구채처럼 생겼어요. 처음에 경매 현장에서 자신의 응찰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패들이라고 해서 숫자표, 번호판을 패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제가 미술품 경매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작품들이 거래가 돼요?
어떤 작품들이 가장 비싸요? 그럼 그렇게 비싼 작품들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사실 미술 시장이라는 것이 돈을 떼놓고는 생각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돈 얘기를 하면 가장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돈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 어떤 작품인지 여러분 예상하시겠어요? 피카소? 또 누굴까요? 다빈치. 네, 이렇게 답이 쉽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오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된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입니다. 살바토르 문디, 구세주라는 제목을 가진 이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0년경에 그린 이 작품이 2017년 11월 한 경매 회사에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에 팔렸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입니다. 1,000억! 1,000억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작품의 시작가가 1,000억이었습니다. 경매 시작가가 1,000억이었고요. 이 작품 한 점을 위해서 경매가 20분 동안 진행이 됐어요. 전 세계 부자들이 이 작품을 사기 위해 몰려들었죠. 그래서 1,000억에 경매를 시작한 이 작품, 낙찰가 하나로 따지면 무려 4,500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4,500억에 낙찰이 됐고요. 경매를 통해서 작품을 살 때는 판매 수수료, 구매 수수료라는 걸 경매회사에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 구매 수수료만 5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5천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의 이름을 올리게 되죠. 자, 그럼 우리나라, 한국에서 가장 비싼 작품은 얼마쯤 팔렸을까요? 500억? 100억? 10억? 네.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시죠? 그렇죠. RM이죠. RM이 보고 있는 이 작품. 이 작품은 또 누구의 작품일까요? 바로 BTS의 RM도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 작가 김한기입니다. 김한기의 작품 중에서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죠. 반응이 꽤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느낌들이 묻어 나오는데요. 김한기 화백은 2014년, 15년 우리나라 K아트 열풍을 이끌어낸 가장 주역입니다. 저희가 미술 시장에서 이런 작품들을 김한기의 전면점화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작품의 실제 사이즈는요, 가로로 한 2m가 넘고 세로로 2m 50이 넘는 실제 여러분이 보는 이 화면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의 작품이죠. 거기에 플러스 낙찰 수수료가 붙어서 우리나라 미술품 중에 최초로 100억이 넘는 작품 기록을 만들어낸 작품이죠. 이렇게 고가의 작품 가격을 들으니까 미술품이 더 멀어진 것 같은가요? 미술품 경매사로 일하면서 좋은 작품을 고객한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이 경매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작품의 가격 어떻게 매겨질까요?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슈퍼마켓에서 뭘 사실 때도 모든 가격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만큼은 고객들, 그 작품을 사고자 하는 고객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가격을 부를 때 그것이 그 작품의 가격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미술 시장에 나오는 작품 가격을 매길 때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작업을 꾸준히 해왔고 또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를 봅니다. 그리고 또 미술품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작품을 누가 소장했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격이 천차만별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RM의 펜이다. RM이 가지고 있었던 작품이 시장에 나온다. 그러면 제가 더 그 작품을 사고 싶겠죠. 그렇게 미술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작품을 누가 소장했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격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작품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희소성과 그 안에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평가하여서 작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죠. 미술품 경매사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될 작품들, 문화재급 좋은 작품들이 시장에 나올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제가 실제로 경매를 진행했던 작품 중에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작품들, 미술품 그 너머에 있는 심미적인 가치를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작품 누구의 글씨인지 알아보는 사람 있을까요? 안중근 이제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죠. 안중근 의사가 단지 동맹 시 자신의 왼손 약지를 자른 그 인장이 찍혀 있는 글씨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 경술년 2월에서 3월 그가 순국하기 전까지 리순 감옥에서 이렇게 많은 글씨를 썼습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황금 백만냥 불여 일교자. 안중근 의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 글 자체가 황금 백만냥보다 자식 하나를 교육시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안중근 의사입니다. 한 서해 연구가는 안중근 의사가 남긴 이 글씨에는 항일 운동가 필체의 특징인 송곳 같은 예리함과 강한 기세, 그리고 서리빨 같은 기상, 범접하기 어려운 경지가 느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2억 8천만의 경매를 시작을 해서 정말 한 10분 가까이 경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되는데 저도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인이 소장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너무 소중한 문화재가 이렇게 한국의 경매에 나오게 됐고 또 그 작품의 가치를 아는 너무나 많은 분께서 이 작품을 사기 위해 이렇게 경합을 했다라는 것에 정말 마음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가치가 담긴 글씨였기 때문에 미술 시장에 출품되었을 때 그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또 계기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안중근 의사를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분위기를 바꿔서 또 재밌는 작품 한 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국가 지정 문화재, 보통 국보, 보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경매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보통 국가 지정 문화재라고 하면 너무 대단한 작품인 것 같죠. 그렇지만 이 국가 지정 문화재일지라도요, 그것이 개인 사유 재산일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반출이 안 되는 것이죠. 2012년입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경매 시장에 보물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귀한 보물을 직접 경매를 진행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작품 한번 보실까요? 이 작품 제목은 퇴우 이선생 진적첩입니다. 자, 퇴계 이황, 우암 송시열,
이 선생, 두 선생의 진정, 글씨첩이라는 뜻입니다. 이 작품이 26억 원의 경매를 시작해서요. 한 번에 경쟁할 때 올라가는 금액을 호가라고 하는데요. 한 번 호가에 5천만 원씩 호가를 했어요. 5천만 원이면 웬만한 차는 한 대쯤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5천만 원씩 호가를 해서 이 작품은 무려 34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작품 때문입니다. 겸재정선이 그린 계상정거도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너무 퀴즈를 쉬운 질문을 준비했나요? 바로 1,000원짜리 뒤에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계상정거도. 겸재정선이 그린 작품인데요. 겸재정선은 조선시대 진경산수의 대가죠. 그런데 1,000원짜리 앞면의 주인공 누굴까요? 퇴계이왕이죠. 그림을 그린 사람은 겸재정선.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까요? 스승과 제자? 또? 바로 이 작품 가운데 작은 정자 보이세요? 사람이 있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퇴계이황입니다. 도산 서당에서 집을 짓고 학문을 연마하는 모습을 그 이후 세대인 1746년 겸재정선이 그린 작품인 거죠. 이 퇴우 이 선생 진적첩에는요, 아까 보신 계상정거도 이외에도 무려 겸재정선의 작품이 4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계이황 선생이 쓴 글과 우암 송시열이 쓴 글, 그리고 겸재정선이 그린 이 4점의 가치가 모두 더해져서 이 작품이 34억 원에 거래가 되는 그런 기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오늘 마지막으로 또 소개해드릴 작품이 한 점이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지도. 네, 대동여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대동여 지도, 교과서에서 보시던 대동여 지도 혹시 실제로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 작품이 경매에 출품이 됐습니다. 경매에 내놓기 전에 저희가 딱 하루 밖에 손님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전해져 온 작품이다 보니까 훼손의 염려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딱 하루 전시를 했던 장면을 제가 이렇게 찍어 놨었습니다. 네, 세워서 전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큰 전시장 하나를 꽉 채울 만큼 굉장히 큰 사이즈였는데요. 대동여 지도의 실제 사이즈는요, 가로로 3.8m, 세로로 6.7m에 달하는 아주 대형 지도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대동여 지도 채색본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는 당연히 채색본이 당연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칠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채색된 대동여 지도는 단 3점밖에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지어 2점은요, 미국에 있는 하버드대 엔칭 도서관과 미러키 대학이 소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소장하고 있는 유일한 대동여 지도 채색본이 경매에 출품되었었던 겁니다. 대동여 지도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대동여 지도는 이렇게 22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지도였습니다. 이렇게 병풍처럼 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사진은 이 22권의 책을 모두 펴서 눕히면 바로 대동여 지도가 완성되는 그런 지도였던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분첩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22권의 책을 저희가 다 접었더니 한 요 정도 부피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간다면 뭐 강원도 지도까지는 필요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본인이 가는 지역의 지도만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프리뷰 기간 동안 대동여 지도를 접하면서 그 조선시대에 어떻게 이런 지도를 정말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 조상의 그런 지혜와 지식, 그리고 김정호 선생에 대한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교과서 또는 미술책에서만 보던 그런 작품들의 뒷이야기 들어보시니까 미술에 대해서 조금 거리감이 없어지셨나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준 예술에 대한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미술품을 보는 눈, 그리고 예술을 감상하는 어떤 작은 흥미와 기대를 이끌어냈다면 오늘 저 또한 예술의 가치를 좀 더 여러분께 쉽고 재밌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언젠가 저와 함께 한국 미술 시장의 미래와 고객이자 향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오늘 발견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들어보니까 이 미술품 한 점 한 점에 그 당시의 역사와 그 마음이 느껴지네요. 네, 그러시죠. 네. 이게 모르는 세계라 굉장히 네. 알면 알수록 신기한데 저희뿐만 아니라 오늘 이 미량의 청소년 여러분들도 손희청 경매사님께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 있는 친구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자, 미량여고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위량여고 2학년 박지원이고요. 네, 2학년 박지원 네. 학생. 네. 경매사도 근데 경매하면서 그림을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본인이 경매를 하지만 그럴 수 네. 있겠다.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이거 아무도 네. 안 샀으면 좋겠다 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일단 경매 회사 직원들이 작품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경매를 하는데 네. 경매사가 저 살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참여하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작품은 얼마까지 사겠다라고 미리 써놓을 수가 있어요. 적어놓고 그거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 진행될 때 저희 직원이 대리 응찰을 해주는 거죠. 대리 응찰을. 네. 아니면 일부러 뭐 좀 성의 없게 소개를 한다라든지 제가요? 그 가격을 안 올리려고. 네. 이거 막 더 잘 설명할 수 있는데 막 안 하고 막. 제가 사실 그랬던 경험은 없고요.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손님들이 파시는 분도 있고 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파시는 분은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응찰을 유도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사시는 분은 제가 이제 경매를 하고 내려오면 좀 그만하지 그랬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이렇게 더 했냐? 왜 더 했냐? 그것 때문에 나 못 샀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경매사의 역할은 파시는 분과 사시는 분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잡는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미술 경매에 대한 궁금증 어떻게 여러분 좀 해결되셨나요? 오늘 첫 순서로 멋진 강연, 꿈의 강연을 선보여 주신 손희청 경매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